언젠가 봐야지. 일제강점기요? 똑같아. 저런 건 어떡할까? 아니 말고지. 1919가 임진왜란이니까 그거 전이지. 이게 지금 1905년이죠. 이렇게 잠깐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잠깐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하는 준비들을 해가는 연도예요. 이 연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이 연도들은 기억을 하세요. 1894년 이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해예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이거 딸들이 물어볼 거예요. 텐진조약이라는 걸 그 갑신정변 때 맺어요. 일본군이 다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민비가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해. 근데 그때 타국의 군대가 들어올 때는 그 또 하나의 군대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텐진조약에.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을 해서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부랴부랴 군사를 이끌고 인천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한판 붙어요. 이제 청나라가 지죠. 청나라가 지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그 동학군 잡으러 가요. 동학군 잡으러 가서 여기 뭐야 우금치에서 그 게틀링 기관포로 수십만 동학군을 쏴서 죽이죠. 그래서 그때 일본군이 갖고 있던 병력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당시에 동학군이 15만 정도 됐어요. 근데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도 왔고 더군다나 동학군이 주무기 화승총이었는데 이 총 자체가 비에 젖으면 화약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군이 썼던 기관포가 이렇게 포가 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손을 포했어요. 기관포였어요. 이런 포로 썼어요. 사람들 다 죽인. 그러니까 그 피가 내를 이루고 피가 산을 이루고 그러니까 시체가 산을 이뤘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당시에 기록. 동학혁명 관련된 기록들은 되게 많은데 그 관련해서 제일 좋은 책은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양반이 동학 관련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쓴 동학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때 참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학이 성공했으면 조금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보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학농민전쟁을 가보농민전쟁이라고도 하죠. 가보개혁을 하고 또 이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비가 청나라를 불렀으니까 일본 놈들이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와서 민비를 시해하죠. 을미 사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니까 무섭잖아 고종이. 그래서 아관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노서아라고 해서 아관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봉사관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관 파천이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 1896년도에 일어나죠. 98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를 하죠. 뭐 그런 역사적 흐름들이 쭉 있고요. 그러니까 아관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러시아하고 그 정부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세력을 쭉 가져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한번 붙죠. 러시아가 일본한테 발틱 함대라고 당시에 이렇게 있으면 쭉 돌아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스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에즈 운하를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은데 있는데 안 열어줘요. 영국에서 이 당시에 영인동맹도 있어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뺑 돌아가지고 동해에서 제주도에서 두 차례 격돌을 할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발틱 함대가 깨져. 그 당시에 발틱 함대가 상당히 센 함대였는데 지죠. 블라디미르. 그래서 이쪽 땅이랑 뭐 이쪽 땅까지 다 먹게 돼요. 일본이.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제국주의로 가는 결정적인 길.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당시에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져버렸을 때 이 당시에 유럽이 난리가 나고 했어요. 동양이 유럽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때를 기해서 많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변절을 준비를 하게 되죠. 왜냐면 동양인들이 서양을 계속 치다가 한번 이겼어. 뭐 우리나라가 이긴 것도 아닌데 일본이 이긴 건데 요걸 가지고 아 일본에 붙으면 잘하면 서양 제국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붙게 돼요. 일본도 제국주의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더 러시아까지 깨복살림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죠. 그리고 뭐 미국하고는 또 별도로 그 가스라 테스트랑 이런 것들 가스라고 테스트가 둘이 만나가지고 약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07년에 군대 해산도 하고 정미칠조약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이때 을사조약이라는 거죠. 우리 을신년스럽다란 말 하잖아요. 을신년스럽다. 이게 을사조약의 그런 기운 때문에 생긴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을신년스럽다. 아 날씨가 을신년스럽다. 지랄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을사조약이라고 안 하고 을사늑약이라고 강제로 있기 때문에 늑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910년에 나라 이름조차 이제 없어지게 되죠. 요 시기에 활동했던 지식인이에요. 이 안국선이라는 사람은. 안국선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이게 혹시 이거 그 이메일 중에서 이거 쭉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이거 다 전문? 대략적으로 전문 다는 못 읽어도 아웃라인 이렇게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안국선의 금수교육을 옛날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가 1908년이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당시 처한 상황이 여기 있는 것처럼 효도를 하지 못하고 뭐 누군가하고 같이 동포애로 어울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속이려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안국선이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고 난 그 다음 해인 바로 그때 군수가 돼요.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자체를 여기서 내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2년 전인데 우리나라 국권 침탈되기 2년 전인데 이제 보면 8마리 동물들을 가지고 동물? 뭐 어떤 곤충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실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첫 판에 나오는 동물이 뭐예요? 까마귀죠, 까마귀. 제 일석에 앉아있는 동물. 까마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안 좋은 동물인가? 뭐 하여튼 서양에도 뭐 그닥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까마귀가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저승하고 이렇게 이어주는 뭐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까마귀에서 보면 반포지효라고 그러죠. 반포지효. 이 반포지효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이 포자가 먹일 포자예요. 먹일 포. 먹일 포. 포자가 들어가는 말이 있죠. 우리 인류는 뭐예요? 포유류죠. 포유류죠. 젖을 먹이는 그거죠. 그 고래가 알을 안 낳고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기 때문에 고래를 포유류라고 하는 거예요. 포유류라고 했어. 그럼 또 뭐 있어? 파충류 있죠. 파충류. 파자는 긁을 파자야. 긁을 파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양서류가 있죠. 양서류는 여기서 보면 이 서자가 머무를 서자야. 기거하다, 살다 라는 뜻이에요. 양쪽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양서류는 진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원래 어류였다가 어류와 이 파충류의 중간 정도 단에서의 객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양서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서류다라고 하는 말은 어류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가미 호흡하고 그 이후로 폐로 호흡하고 그러죠. 양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에서 양서류 두 양자잖아요. 두 군데 기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류였다가 이게 나중에 파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반포지효라고 해요.
여우는 일전에도 호가호위를 봤었죠. 우리가 여우 호가호위라고. 이 여우를 얘기하는 호가호위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국책에 보면 그 초나라 선왕이라는 사람이 소해율이라는 사람한테 전권을 줘서 변방을 지키게 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소해율의 문제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소해율이 그렇게 이렇게 잘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을 잘 통치하고 있느냐 뭘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위나라 사람이었던 강을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소해율이 잘하는 게 아니고 소해율이 가지고 있는 군대 그들이 강성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성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침략하지 않는 거다. 그 강성한 군대는 소해율의 군대가 아니다. 그건 초나라의 군대다. 마치 소해율은 호랑이의 기세를 등에 업는 여우와 같은 형국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호가호위라는 말. 그래서 보면 호가호위는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이건 오이과죠. 오이과인데 오이랑 관련된 고사가 또 있어요. 그렇지. 과전은 불납류, 이하 부정관이다.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납류. 백꽃나무 부정관, 관을 고쳐 쓰지 말고. 이거는 신발 리자죠. 신발 리자. 신발 리자는 어떻게 썼어요? 주검시에 다시 붙자를 썼죠. 신발 리예요. 이게 버선, 신발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글자가 들어가는 말들은 저번에 일전에 쭉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 글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자는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말이기도 하고 글자들이 다 비슷해서 헷갈리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런 말로 비슷한 말이 이런 말도 있네. 차호위호라고 해서 이것도 뭐 그냥 한자어로 쓴 것 같은데 초호위 이거 빌차잖아요. 그죠? 두인변 아니고 그죠? 이 두인변으로 보면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인변 아니고 호랑이를 빌려서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여우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여우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여우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 여우는 죽을 때 어떻게 한다? 수고초심.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언덕에 이렇게 들이댄다. 이 언덕 방향이 이제 고향 방향인 거예요. 수구초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사, 수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자는 언덕구자예요, 언덕구자. 이 언덕구자. 공자의 이름이 그 자가 중리고 공자의 이름이 구예요. 공구. 네, 공구. 이 공자는 사람 이름 공자이기도 한데 사람 성씨 공자이기도 한데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공구예요. 공씨. 이 사람이 공자가 이름이 그 자가 뭐였어요? 중리였죠. 그럼 공자는 몇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제가 공자 승려물인가? 공자 아버지가 이 젊은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난 아들이 이 공구야. 그래서 그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백중 숙계라고 했죠? 백중 숙계니까 중이면 둘째일 거예요. 큰형이 있었고 아주 나이 많은 큰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있었고 이 공자가 이 구자가 언덕구자란 말이야? 이 언덕구 왜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자가 머리가 앞에가 짱구였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튀어나와서 그 언덕구를 써서 공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삐까나 봐요. 이 구자 밑에 이렇게 8팔이 붙은 거예요. 병사병이죠, 병사병. 이 병사들이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전에 그리고 오자서 공부할 때 이런 단어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죠? 그쵸, 이게 동병선이 백비라는 사람 등용할 때 썼단 말이죠. 오자서가 백비라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다른 데서 반대하니까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 동료들을 보호하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토사호읍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여우와 더불어서 가죽을 베끼는 걸 음모, 모략, 꾸미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모략하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와 더불어서 여우의 가죽을 베끼는 거를 모의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모자는 기억하셔야 돼. 이거 말씀원이 빠지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개. 아무개모예요. 아무개모. 모월 모시, 모시가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아무개모예요. 이 모자 관련된 거는 많지가 않아서 몇 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모의과자 들어가는 걸 좀 볼까요? 그러니까 호가호의는 이런 거잖아. 힘 있는 세력들을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삼촌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안국선의 그런 거죠. 안국선의 금수유록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런 거는, 이거 써오시라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형국이랑 그닥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대부분 상황도 있잖아. 이게 오익 과자인데, 오익 과자 앞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앞에 붙어 있는 거. 활궁이죠. 그래서 활호예요. 우리가 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익과 앞에 아들자가 붙으면 이건 뭐예요? 네, 이렇게 고하죠. 앞에 입구가 붙으면 울다라는 뜻이에요. 울다라는 뜻. 자, 그러면 여기서 고자를 공부를 해봅시다. 세상에 나와서 되게 고독한 사람들 있죠. 고독한 사람들이 있어. 고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고독해? 옛날 사람들이, 이게 맹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맹자에서 이 사람들은 되게 어려우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좀 케어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죠. 맹자에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일바 따로 나오는 게 이게 누굴까요?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이거 환자예요. 환자. 고기 아니고 이건 사람이에요. 고기일 수도 있겠다. 다른 뜻으로 고기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찾아봐야 돼. 호라비. 호라비 불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족할 과자예요.
과부죠. 환과 고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과 고독. 그 상태가 되게 외롭고 그 심리적으로 되게 쓸쓸한 사람. 인생이 을신연스러운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호라비,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과 고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자는 우리 임금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 얘기할 때 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인이란 말은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하는 짓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칭할 때 과인이라고 얘기하지. 또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짐이라고 그러죠. 그건 나를 뜻하는 거야. 나 짐. 그러니까 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혹시 일본어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일본어 공부하신. 일본어를 보면 그 와타시란 말이 있고요. 나를 표현하는 게 없고 와타쿠시란 말이 있고요. 복구, 모래, 또 뭐 와시 이런 말 써요. 이게 물론 이제 다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자는 딱 한 가지 와타시라는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말로 치면 저는 정도에 될 거예요. 이거는 방송에서 더 낮춰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나 내가 누나한테나 이 정도 쓸 수 있는 말 정도일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친구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이건 할아버지들이 보통 자기를 얘기할 때 와시가 뭐죠. 그러니까 전국시대나 이런 일본 드라마를 보면 거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와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뜻하는 말이 나, 저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건 되게 많다고. 이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오래오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러더라고. 싸가지 없는 새끼. 처음 어디 가서 처음 일본놈을 만났는데 19살짜리는 내가 25살 때 19살짜리는 이 새끼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오래오래 그러더라고. 육방맹이를 내가 때려버리려다가 말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뜻하는 짐이라는 말은 대충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일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한번 조금 더 찾아보면 알겠네. 환과 고독은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여기서 이거는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논어에서. 이거 출전들을 알고 계시죠? 이 스토리. 이 뒤에 있는 스토리들을 알고 계시죠? 가정명호. 어디 산길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요. 공자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뭐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길이 막막해서 울고 있다고. 아이 그 산에 살지 말고 동네에 내려가서 살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했던 대답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글자가 뭐죠? 이 글자 이름이? 어조사오죠. 어조사. 뭐 우리말로 어조사오인데요. 이게 통상 어떻게 번역될까요? 원목보다. 원목보다. 그죠? 여기서 보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무섭다, 뭐 두렵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보다로 쓰였죠. 여기서는. 이 어자의 쓰임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이야. 어디로부터? 저번에 일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순자의 권학편에 보면 학문을 권장하면서 순자가 얘기를 하죠. 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청출어라고요. 이게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순자라는 사람은 유관대요. 이 사람은 유관대.
육하면 공자나 맹자의 사상 이런 거잖아요. 공맹 사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순자라는 사람은 공자나 맹자하고는 좀 다른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 그렇지 뭐야? 태어날 때부터 본디 인간은 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맹자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디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맹자는 우물가로 어떤 아이가 기어갈 때 그걸 보고 치근한 마음에 내가 그 아이를 구하려 하는 거, 이게 치근지심이죠. 그런 모양새. 이거는 인간이 본디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근데 순자는 그런 거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디 악한데 이 악함을 순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순자는 극복을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학습이죠. 이 학문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순자라는 책, 이 순자가 쓴 순자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권학편이 권학편. 그래서 이 권학편이 제일 중요해요. 이 권학편에 보면 나오는 말이 바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다. 배워서, 그러니까 청출어람. 청은 본디 남색으로부터 출발 나왔죠. 근데 청어람 쪽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남색보다 쪽빛 색깔보다 더 푸르다. 빙수이지 한호수. 얼음은 본디 물로부터 나왔는데 얼음보다 더 차갑다 이런 말이에요. 청출어랑 청어랑 빙수이지 한호수는 찾아가지고 한 번씩 써보세요. 거기서 아니다, 내가 써줘야 되겠구나. 청색은 남색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는 붙어지. 여기는 붙어란 말이야. 근데 청색은 이게 쪽빛이라는 쪽이라는 풀이죠, 풀. 청색이라는 것은 청이라는 것은 쪽이라는 걸로부터 추출해낸 거야. 추출해낸 건데 그 쪽이라는 색은 남색이거든요. 추출해낸 애초의 색깔인 남색보다 푸르다라는 뜻이죠. 이건 청이고 이건 푸른 거고 이건 쪽이고 이건 남색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어자인데 같은 어자의 쓰임이 달라요. 하나는 어디로 붙어, 하나는 뭐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어자 구분하는 문제는 1, 2, 3, 4 써놓고 이 중에서 다른 쓰임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자는 좀 더 예를 몇 가지 정도 사진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자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짬이 나면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가서 순자의 권학편 한번 읽어보시면 한글로 해석된 거는 읽어봐도 되는 거니까 순자의 권학편 한번 읽어보세요. 순자의 권학편 읽어보면 내용이 괜찮으니까 읽어보세요.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한호수예요. 빙수위지 한호수.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지. 그렇지. 호랑이랑 관련된 고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말인데. 호랑이는 죽으면? 그러면 인사? 인사유명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또 호랑이랑 관련된 고사가 기호지세란 말 들어봤어요. 기호지세. 호랑이를 등에 탄 그런 기세란 말 있죠. 그 다음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승자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런 말 했는데 공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자가 저런 말도 했어요. 지금 이 상태는 고사 사대성어로 하면 묵묵부답인데 묵묵부답?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3인성 이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기억하시고. 처음에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그 끝은 흐지부지 돼버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말에 해당되는 말로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이 그릴, 이거 약자로 썼는데요. 그릴로 했잖아.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같이 돼버렸어. 그 모양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끝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용두사미 같은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호랑이를 기르면 우환이 생기겠죠. 호랑이를 기르면 우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왜요? 호랑이를 기르면 그러면 기르다는 뭐예요? 기르다 일전에 공부했는데 그렇죠. 양한테 양고기를 먹여서 양호 남기다. 이 귀할 귀자인데요. 책받침이 붙으면 남기다 유산 이런 거예요. 유산 유 이 곧자예요. 어디 가면 이거 많이 봤죠. 요즘 간판 중에 이 글자 많이 봤죠. 양꼬치. 이 곧자예요. 예, 양꼬치요. 꿰다 이거 이런 뜻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예. 이게 마음심이 붙어서 환이 되죠. 호랑이를 기르는 것은 후환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양호 유환이라고 그러죠. 사석위호란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석위호. 돌을 쏘았는데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쏜 거야. 그랬더니 그 화살이 돌에 딱 박힌 거야. 이게 이광인가? 이 누구야? 이 한나라 장수 누군데요? 이광 하여튼 유명한 장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산에 호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 새끼를 잡아야 되겠다고 팔치를 팽팽하게 당겨서 딱 쏘았는데 화살이 딱 꽂힌 거야. 호랑이 등에. 뛰어가서 봤더니 돌이었던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생각대로 티네. 이게 생각대로 티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지. 이런 말들이 호랑이랑 관련돼서 있고 더 많죠. 호랑이랑 관련돼서는 아주 많은데 뭐 일단 이 정도. 실질적으로는 양인데 호랑이 가죽이 비싸겠어? 양 가죽이 비싸겠어? 호랑이 가죽이 비싸잖아. 근데 호랑이 가죽이라고 하고 팔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양이야. 이런 고사가 있었는데 앞에다가 뭘 걸어놓고 뒤에서는 실질적인 고기는 뭘 판다 이런 게 있었는데 히로기마는 정권을 전용할 때 쓰는 말이고요.
개고기. 개고기를 팔아. 뭘 걸어놓고. 양두구. 양두구이. 양두구이. 이거는 사자성어에 선정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양두구육은 그리고 신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죠.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이 말은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말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양두구육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거 머리혈이에요. 머리혈.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 다 얼굴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머리. 콩 뒤에 소리 글자를 따온 거고요. 뜻은 여기서 가져온 거죠. 머리혈이에요. 머리혈. 우리 그러면 양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요? 이 두 개가 큰 바다, 작은 바다, 가까운 바다, 먼 바다. 근해라고 그러죠. 근양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근해 이렇게 타는 거니까. 그 근해. 이건 근해라고 그러죠. 편집해서 올려놓는 거. 그러네요. 이거 우리 저기 밖에 나가서 큰 배 타고 가서 하는 거 원양이라고 그러죠. 원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는 작은 거, 가까운 거 이런 거예요. 지중양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중해잖아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잖아요. 카스피 해, 5대 호. 그게 5대 호지? 엄청 큰데. 하여튼 뭐 이거는 해는 가까운 바다예요. 가까운 바다예요. 양은 먼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이라고 합쳐 부르는 거예요. 이 해양은 이런 조합입니다. 그저께인가 누가 이걸 물어보던데. 태진이 물어보구나.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효설자죠. 이 효설자죠. 이게 그릇 쟁반을 뜻하는 이게 그러니까 밑에 그릇명이죠. 이거는 이거 그릇명이죠. 뭐가 담겨 있으면 피가 담겨 있는 거야. 빛을 별이 담겨 있으면 피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피야 이거는. 이건 피인데. 이 그릇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쟁반 그릇 뭐 이런 거. 이거 이렇잖아. 일전 시간에 뭐 중에 나눌 분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화분이라고 그랬죠. 분이야 이것도. 이건 좀 동의분이야. 그러니까 조금 큰 분인데 이거는 합이라고 쟁반을 뜻하는. 읽어보면 뭐예요? 좀 빨리 읽어보면 서랍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서랍이란 말은 한자어 설합에서 온 말이에요. 왜 있잖아 이렇게 그거는 잡아 빼면 혓바닥 나오듯이 이렇게 혓바닥 나오듯이 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혓바닥 나오듯이 나오는 그릇, 쟁반이란 뜻이죠. 서랍이란 말이.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이런 모자를 중국 놈들은 뭐라고 모자 그래? 중국 놈들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 뒷말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야심하고 이게 오리 앞자예요. 오리 앞. 압록강 할 때 이 글자 씁니다. 이 기억해야 되는 글자죠. 압록강에는 이 글자 써요. 갑옷 갑자의 소리 글자를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저기 옛날 그 한문으로 된 원어들을 보면 그 동네의 상태나 그 강이나 그 하천이나 그 산들의 모습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 옛날에 압록강이 이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가 아주 많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놈들은 오리 혓바닥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씨.
하여튼 막 그래요. 그 우리 서울에 있는 지명 중에서 앞자 들어가는 데 있죠. 오리 앞자 들어가는 데. 그죠? 그죠? 네. 그 한명회가 놀던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압구정. 혹시 더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한명회가 놀던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저기도 우리가 뛰어놀던 정자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읽어보면 가가죠. 가가. 이 가짜는 이거 자체가 가짜예요. 이거 가짜 자체가 가짜. 이걸로 변화하는 글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게 틈간데 이 글자로 변화하는 글자가 많으니까 이 글자는 또 별도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뜻이 뭐예요? 거짓, 거짓가. 그 다음에 이 거짓가로 쓰일 때 쓰는 우리 그 육서 제자원리 중에서 가차 문자라고 있어요. 거짓으로 빌렸어요. 그 다음에 빌리다. 3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틈. 이 휴가죠, 휴가. 이 휴가할 때는 이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자라고 보면 맞아요. 이게 뭐 거의 같이 쓰니까. 현대중국어에서는 이걸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저거만 쓰는 것 같은데. 여튼 이게 틈, 휴가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이 세 가지 뜻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자주 쓰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집가짜는 유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보면 그치 이거 뭐야? 돼지 씨죠? 돼지 씨. 그 돼지 돈 할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지붕 밑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양새. 누가 나한테 책 선물을 해줘가지고 책을 봤더니 거기 각골 문자에 정말 이 글자는 그렇게 생겼더라고. 집 밑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양새로 돼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각골 문자를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재밌는 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가죠. 이거는 가가. 이게 변해서 뭐가 됐을까요? 이 가가가 변해서 뭐가 됐을까요? 가게로. 가게. 우리가 가게라고 하는 그 가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제 상업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공상이라고 했어. 산 제일 밑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 그 좀 목 좋은 데다가 집을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집 앞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물건을 좌판해서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천막을 쳐놓은 집은 진짜 집은 아니잖아. 가짜 집이잖아. 그래서 가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개구리 한번 볼까요? 개구리. 이 정화어해란 말은 안국선만 쓰는 말이야. 네. 다른 데서는 정화어해라고 안 하고 감중지화, 정저지화, 정중관천, 정중지화, 야랑자대. 야랑자대는 좀 다른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화어해는 말 그대로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바다를 논한다,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국내 정치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조선의 상황이겠죠. 조선 안에만 갇혀서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었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네는 어떻느냐라고 개구리가 묻는 거,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8가지 이 내용들은 다 지금에도 유효한 경구들이고 이야기들이죠. 이 안에 이 보면 여기 뭐 장자 이 보니까 그 이거 얘기한 주제 장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튼 이렇게 되죠. 이거 글자는 좀 봐야 되겠죠. 이거 글자는 좀 봐야 되겠죠. 이거 글자는 뭐죠? 네, 이 글자는 이 글자는 뭐예요? 이게 홀자예요. 이게 패란 뜻이에요. 패. 신인이라고 그러지. 그 도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봉건 제후가 받은 네가 그 땅을 통치해도 돼라고 얘기했던 그런 징표 이런 걸 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출 때 이게 뭐 나무 판때기 이런 데가 막 돌에다가 이렇게 써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좋겠어? 옥에다 좋겠지. 이 앞에 붙는 임금왕은 다 옥이에요. 구스록이에요. 그러니까 옥이 밑에 붙으면 옥으로 돌아와. 뭐 예를 들어서 이 옥새인데요. 옥새는 옥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옥새는 옥으로 돌아와. 근데 앞으로 갈 때는 귀찮으니까 빼고 쓰는 거야. 이건 서옥, 옥이라는 거야. 옥. 서옥이라고 그러는 뭐 이름이 있죠. 서옥규죠. 이 글자 자체는 서옥규야. 또 뭐가 있어요? 이 규자가 들어가는 거. 아름다울 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죠. 이 보면 두인변은 사람 둘이에요. 그러니까 줄지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고. 또 뭐가 있어요? 점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아, 언덕에. 왜 안 들릴까요? 이거 언덕이에요. 자, 언덕에가 있어. 이 언덕보다 조금 더 높은 언덕은 낭떠러지겠지. 그죠? 이거 낭떠러지예요. 언덕이 잠깐만 누가 녹색한 거 아니에요? 언덕이 물가로 갔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공부하시는 저 등산에서 갔거든요. 예. 목사님. 목사님은 여기 안 계실 텐데. 어디로? 이쪽에 조방에 계실 거예요? 네. 이거는 물가예요, 물가에. 물가. 그러니까 이건 낭떠러지, 이건 언덕, 이래요. 이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수나무 개 있죠. 개수나무. 저 물가에. 개수나무 있고요. 또 뭐 있죠? 봉화 봉? 주도요? 봉토 있죠. 그 다음에 또 안방귀. 걸다라는 뜻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안방도 있고 별규도 있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개구리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규소라는 거 있어요. 우리 규소 알죠? 규소. 규소. 그 다음에 아까 선미 씨가 조사한 규자가 있던데요. 규자 선미 씨가 찾아온 규자가 하나 있던데. 성칼도 광토에 붙어 있는 거? 찌를 규. 그리고
구 찌를 규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즘 뭐하냐 한문 공부하는데 야이 한문 별거 있어라고 얘기하면 쭉 써놓고 야이씨 너 한번 읽어봐. 이게 절대 못 읽습니다. 이거 공부하지 않고는 이 부스 이해하지 못하고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한자가 1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찾아서 잘 안 쓰는 글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규자는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도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다 들어간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규자로 파생되는 글자는 여기 있는 것만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칼이니까 찌르는 거고 이거 물가잖아. 이거 언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위험하다 그럴 때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잖아요. 위험하다. 이거 언덕이라고. 그잖아. 이게 사람 앉아있는 모습이고 이게 사람 구부리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산이 있으니까 높은 거고 이거 자체가 전복이라고. 점. 그지? 그러니까 점괴라고. 이거 들어가면 길이잖아. 길. 사람의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거고 이건 구수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보석인 거잖아. 옥규인 거지. 나무일 거고 이거는 이거 일전에 얘기할 때 봉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 촌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그 다음에 제왕변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뭔가 행위겠지. 걸어버리는 거예요. 옷 걸고 개찰 괴검이라고 할 때 이건가? 그 멜개자인가? 그 멜개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개찰 괴검. 개찰 이거 맞아요. 그래요? 만원빵 걸게 많은 거 맞아요. 그래요? 걸게 맞아요. 만원빵 씨 되게 달라드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요? 걸게. 일단 끝나고 일단 만원빵? 만원빵? 일단 난 만원 내고 난 땀이 2만원 따는 건데 일단 오케이. 우리는 옆에서 그냥 주워 먹으면 돼. 그럴 거야. 개찰 괴검. 내가 그때 이렇게 가르쳐줬나요? 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사전 혹시 찾아봤나요? 네. 사전에도 사진 이렇게 나왔나요? 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안이겠죠? 응? 이게 왜 별규일까? 이걸 내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 별규인 이유가 있어. 이게 문제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글자인데, 요거 숙제해야 될 거예요. 개구리, 규소,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 글자 쭉 써놓고 내가 다 읽을 수 있으면 뿌듯한 거잖아. 엄청 뿌듯한 거잖아. 이 규자랑 관련된 글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습니다. 개사순목 들어간 글자나 말맞자 들어간 글자나 고기어자 들어간 글자도 있을 텐데 그런 글자가 많이 쓰이지 않아서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벌을 얘기할 때 18사약이 나왔네요. 18사약. 이 벌이 출전이 18사약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재편찬한 그 성리학을 만들어낸 주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통감 강목이라는 거에서 이 구밀복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재상 이인보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인보라는 사람은 나는 들어보도 못했는데 그 옛날부터 구밀복검 할 때 관련어를 찾으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다. 이인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거지. 입에는 꿀을 물고 배에는 칼을 숨기고죠. 이 배복자에도 또 들어갔죠. 다시 붙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겹칠복은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 어디가 들어가? 어떻게 겹쳐 있는 거니까. 어디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글자는 꼭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이 글자랑 관련 글자들은 꼭 반드시 숙지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전복하다 그럴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죠. 덮을 아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 덮을 아예요. 이 덮을 아가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 이렇게 해서 이 두 글자가 다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복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자예요. 구밀복검이야. 구밀복검이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사자성어 중에 선미 씨 있죠.
가모니설은 그냥 그렇게 꼬드기는 거야. 동상강모. 아, 그거 너무 어렵다 그거. 내가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말. 아까 금일 뭐라고요? 면종복배라는 게 있어요. 겉은 순정하는지 속은 짱하는 면종복배. 이 등이에요. 등이에요. 이게 무슨 글자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글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질패자죠. 네. 이거 패배예요. 이거는 4급 정도에 나올 거예요. 4급, 5급 뭐 이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게 배자죠. 이 소리 글자가 여기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들어갔으면 신체겠죠? 이게 등이에요. 등배. 이게 아마 이 등을 쥐고 도망가는 모양 이런 걸 거예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건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자는 코라고 그랬어요. 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에는 다 이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자에는 다 코가 들어가죠. 그렇잖아. 누구야? 그죠? 냄새 맡을 치, 냄새 맡을 후. 그죠? 코, 비. 그죠? 이게 다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 자는 코의 모양을 따서 만든 형성문자예요. 상형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볼이 있으니까 이 얼굴인 거예요. 이 얼굴 면자라는 거는 이 코빗자에 이 변이 있으니까 그 옆에 볼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추로는 얼굴 나추로는 따르다 라는 뜻이죠. 따르지만 뱃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등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면종복배라고 그래요. 면종복배가 구밀복검이랑 동일한 말이니까 고사성어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같이 꼭 하셔야 돼요. 이 면종복배나 구밀복검은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밀란이 일어나는 걸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밀란이 일어나는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그러죠. 밀란이 일어나는 이거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거를 봉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봉자가 바로 벌봉이에요.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죠. 벌떼처럼. 자, 이 글자 읽어볼 수 있는 분 따로따로. 벌레충에 이게 뭐예요? 개걸음치. 이건 뭐예요? 예쁠봉. 이거 글자 쪼개서 읽을 줄 알면 글자를 쓰는 수고로움이 좀씩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그 글자를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벌레충에 개걸음치 예쁠봉.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봉자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봉자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봉기가 벌떼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낸 단어인 거예요. 봉기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봉이죠? 이건 예쁠봉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쁠봉. 이거는 그럼 무슨 글자예요? 이거는 끌다 라는 뜻의 끌봉 이런 글자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움직였어. 그럼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글자가 한번 움직였어. 착받침을 달고. 그럼 뭐야? 만나다, 상봉하다. 이상가적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 실사가 붙었어. 봉합, 봉제, 봉제. 자, 이 글자는 이 글자로도 써요. 동일한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꿰밀 봉자를 쓰시오 그러면 이 두 개 다 써도 맞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글자를 쓰세요. 이 글자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봉화. 이거 봉화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받침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쑥. 이 쑥봉자예요. 쑥봉자. 아, 여기 책받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 동일한 글자예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동일한 글자예요. 앞에 쓰기도 하고 위에 쓰기도 하고. 글자는 앞에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세금이 붙어서 이거는 칼. 칼끝을 뜻하는 동자예요. 칼끝을 뜻하는 동자. 이것도 봉자도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글자들은 요 글자 정도만 조금 높은 단위 글자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다 아주 많이 쓰는 글자들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많이 쓰는 글자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하여튼 많이 쓰는. 그 중국 한자 중에 쑥에 관련된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 쑥 뜯어먹고 살아서 그런가. 쑥이라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쑥이라는 한자도 한번 쭉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쑥이라는 한자가 빈도수가 낮은 한자가 아니에요. 되게 많이 쓰이는 한자들이에요. 쑥에 뭐 이런. 쑥 알아? 쑥떡? 쑥 뭐야? 쑥떡. 쑥 있잖아. 쑥.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거. 많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해봤죠. 쑥떡이라고 그러지. 개떡. 쑥떡. 쑥개떡. 쑥개떡.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안 먹잖아. 지금 많이 안 먹는 게 먹을 것들이 풍족해졌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 글자가 되게 많더라고. 많은 이유가 아마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파리가 영영지극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른 거는 다 보면 뜻이 무장공자, 장이 없는, 그러니까 걔는 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 같고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되는데, 원앙도 쌍거 쌍내 같이 가고 같이 오고, 호랑이는 가져오면 이렇게 다 되잖아요. 까마귀는 지 애미한테 이걸 그 먹을 거 물어다 주니까 되돌려서 그 먹여준다고 해서 반포라 그런 거고. 파리는 왜 영영지극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파리는 왜 영영지극이라고 한지 아세요? 이거 조사님 혹시 안 나왔어요? 이거 혹시 안 나왔나요? 이거 못 찾으셨나, 테니? 네. 파리가 영영지극인 거? 이게 거의 바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야. 근데 왜 영영지극이야? 이 경영하다는 뜻인데. 이 경영하다는 뜻인데 왜 말을 두 개를 겹쳐 썼을까요? 소리 글자. 이 소리 글자예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 중국말로 읽으면 이게 아마 파리의 앵앵거리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글자를 아마 그 앵앵지극이라고, 영영지극인데 앵앵지극이겠죠. 우리 귀에도 들리는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잉으로 있나? 하여튼 뭐 이게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거고 파리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죠.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이후에 한자 시험 내가 그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 보면 반포지효, 호가호의, 정화호해, 구밀복검, 가정맹호 이렇게 나오지 뭐 무장공자나 영영지국이나 쌍다쌍나는 안 나와요. 요거가 나오고요. 요거랑 비슷한 고사를 찾으시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말이 있는데 야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고사가 나오면 이게 골 때리더라고. 고사성어는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 중에서 어디랑 가까울까요? 이렇게 나왔어. 이게 반포지효랑 가까울까요? 호가호이랑 가까울까요? 정화호이랑 가까울까요? 구밀복검이랑 가까울까요? 네, 정화호이랑 가까울까요? 야랑이라는 오랑캐가 스스로가 자뻑이 심했던 거지. 우리가 되게 큰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기억하지 않고는 이걸 여기서 추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든 거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야랑이라는 오랑캐 족속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호랑이 관련해서 아까 고사 얘기한 거는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온 고사들은 오늘 공부한 고사들은 워낙 많이 쓰는 것들이라 (5분만) 이따 할까요? 5분? 역사 알아보라고 그랬죠? 읽어보라고 그랬죠? 한나라 역사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나라 한나라. 우리 여기 있는 강 이름도 이한강이에요. 나라 이름 한자예요. 한나라가 중국 아마 여기 정도 해당되는 나라일 거예요. 중앙 정도에 있는 나라일 거예요. 한나라가.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그 한나라도 아니구나. 하여튼 한나라가 중앙 정도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방이죠. 유방. 그 방자는 나라방자예요. 나라방. 그래서 전국 시대를 우리나라 그 경영사학자 중에 어떤 분이 방가체제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국가는 아닌데 국가의 어떤 형태를 띄었다. 그러니까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도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다 방가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힘든데 초창기 모습은 이랬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이렇지 않았으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나라들을 방가라고 부르던데 이게 뭐 아주 권위 있는 분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 권위 있는 분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진나라가 강성하는 시기를 잘 봅시다. 이 진나라 여기 있는 나라라고 했죠. 이 진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진나라라고 그랬어. 이 진나라가 강성하게 된 이유는 여기 내가 그 유인물 나눠준 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이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상황이에요. 이 가죽격자에 가운데 앙자 써서 이 앙자를 썼죠. 이 사람 이름이 앙이에요. 앙. 이 사람 위나라 귀족 출신인데 이 진나라로 와가지고 벼슬을 살면서 재상이 된 거야. 제일 높은 자리에 이 사람 치면 총리 정도 되겠지. 총리를 하면서 국가를 개혁했어요. 이 사람이 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황한테 누군가 물어봤더니 법은
동문에 있는 막대기를 세우고 서문에 있는 서문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법은 이런 거다. 국가가 정한 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되는 준칙이어야 된다.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들이겠죠, 법은 당연히. 그래서 이 효공이 상항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진효공이 338년에 죽어요, BC. 그리고 상항이 또 338년에 죽어요. 같은 해에 죽죠. 우연의 일치로 같은 해에 죽을까요? 상항의 개혁 정치가 효공대에 이제 끝난 거를 의미하겠죠. 상항이 죽고 나니까 그간의 개혁적 정치들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거는 특권층한테는 아주 불리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억눌려 있던 특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황을 잡아 죽인 거가 되겠죠. 일전에 뭐 그 야사인데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왕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왕자 대신 사부의 코를 뱉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랑 관련된 사람이 바로 상황이에요. 아 그래? 법을 만들었어. 근데 왕자가 법을 어겨버린 거야. 문을 지나가는 시간인가를 정했는데 뭐 그걸 어겼다는 거야. 그래서 왕자를 잡아다가 코를 베야 된다라고 그 나라 법이 그렇게 있어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도 야 왕자의 코를 베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부의 코를 베. 근데 통상 태사들 그러니까 태자의 사부들은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부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태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계급이 높죠. 뭐 영의정도 가르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후에 태자가 집권하면서 당연히 집권 세력으로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상황이 이제 깨름칙했겠지.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 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봐서 노비제도 폐지하고 오거작동법하고 상업을 억제하고 뭐 이렇게 한 제도들을 이 상황이 했던 병법, 이 개혁 정치가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게 귀족들한테 좋을 리가 있나? 노비제 폐지하면 내가 가서 밥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했다가 진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이 상황대에 이르러서 아주 큰 나라가 돼요. 100년 이후에 이제 100년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진시황제가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진시황제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기간 아주 짧죠. 이거 보면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인데 이 진시황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를 이제 다음에 물려받는 그 아들이 호해라는 왕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자영이라는 왕이 물려받는데 이 나라가 작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농민 반란이에요. 그게 진승오광의 난이죠. 오늘 배울 진승오광의 유명한 그 말을 오늘 배워봅시다. 진승이 난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진승이 평민인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당시에는 계급사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승을 비웃으니까 진승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뭐 이렇게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는데 연작은 이게 제비하고 참새죠. 제비하고 참새. 그러니까 연작은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연작. 홍복은 박근혜인가? 홍복은 뭐 이렇게 영웅들을 얘기하겠죠. 영웅들을 개죠. 홍 연작이 여기서 이 안자가 이 뜻이 뭐예요? 그 참새나 제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에 이게 지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에서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 지 뭐뭐의 이렇게 이 원대한 영웅들의 그 뜻을 어찌 알다야. 그러면 이게 지금 편안한 안자인데 이게 지금 부사로 쓰이면 어찌로 쓰였단 말이야?
그죠? 이 어찌로 쓰임 부사 안에 쓰임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나 이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연작 안지 홍곡지지제 이런 문제는 조금 높은 단위의 문제 가면요 그냥 이걸 통으로 다 쓰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조금 높은 단위의 문제에 가면 이 참새는 왜 참새라고 그랬어요? 새인데 작아, 새추인데 작아. 그러니까 이게 새추야. 근데 작아. 그런 거예요. 제비는 옆으로 나는 걸 세우는 거예요. 제비의 모습. 이게 날개고 꼬랑지고 대가리인데 이걸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기록이 홍이죠. 여기 홍은 보면 공자가 들어가 있죠. 공자가. 그죠? 이렇게 해도 강자가 되죠. 이 소리 글자가 새를 붙여도 크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홍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고하다는 뜻의 고자죠.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씨 아까 써갔던데 나갈 때는 부모님한테 고하고 네, 나갈 때는 뭐야? 나갈 때는 뭐였죠? 뭐였죠? 출필고 필면. 반필면? 그쵸. 얼굴을 비춰야 된다. 출필고 반필면? 이거 기억해야 돼. 출필고 반필면. 다른 경우 다 출필고. 이 고하다예요. 이 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자는. 이 글자 들어가는 말 이 정말 많은데 이 글자 들어가는 말 정말 많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이 글자 들어가는 말들 한번 쭉 조사해 보세요. 네, 모양자로 해서 난이도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6필로 또 써오세요. 새 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이거 더 못할 텐데요. 새는이 뭐 하여튼 차차 해봅시다. 이거는 감탄사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탄사에 쓰이는 말이에요. 이거 부스는 뭘까요? 이거 부스가 뭘까요? 이 글자의 부스는 뭘까요? 이거 어찌 창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리면 찾을 때 AS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 연작 안지 홍곡지지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연작 안지 홍곡지지제. 연작 안지 홍곡지지제. 안지가 중요해요. 안지가 연작은 이 자체로 일반 그냥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홍곡은 이 자체로 뭐 영웅들, 뭐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생긴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사대사관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진승과 오광이 나를 일으키면서 진승이 깃발을 높이 들면서 했던 말이 있어. 왕수장상 영유 종호아 이런 말을 했죠. 자 봅시다. 왕, 후, 장, 상. 왕후장상, 왕, 제후, 장군, 재상.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어찌 처음부터 시가 이 씨앗 종자예요. 씨앗 종자. 이 벼화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읽히겠죠. 이게 무거울 종자 앞에 벼화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히겠죠. 요 글자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거울 종자도 관련어를 모양자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난이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한번 뽑아오고 보세요. 무거울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지 않겠네. 조금 있겠네. 그러니까 왕후장상 영유종호에서 이 영자는 뭐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찌. 그쵸? 여기도 어찌죠.
여기도 영이 어찌죠. 이 영자는 원래 강령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령하십니까에 들어가는 영자인데 여기서는 어찌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로만, 그러니까 한자를 찾아보면 쭉 뜻이 되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그 많은 뜻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 대표적인 거 뭐 한 개 정도 외우면 해석이 전혀 안 되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로만 해석이 되느냐. 이 뒤에 보면 CF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를 신호선 씨 한번 읽어보세요. 왕부장상 영유종호 옆에. 여기 이거 실패 이거 한자를 잘하시는데 영어를 영. 보시네. 아니 이게 아니고 아, 세준을 안 갖고 왔나요? 그렇죠. 그렇죠. 영이 뭐구물 개구 약개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 후자는 우리 이비인후과 갈 때 쓸 때는 이거 후자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목구멍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인자는 어떻게 써 그래요? 인자는 인후통이면 이 모가지 아픈 거예요. 목이 이 담배만 입으면 나처럼 인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할 때는 뚫을꾼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안에 뚫을꾼이 하나 더 들어가고 이 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후예요. 후자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한 3가지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더 구분하더라도 지금은 제후 후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기후 후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목구멍 후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 닭대가리가 될지언정 속꼬리는 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영유개구 차라리 여기서는 차라리야. 여기서는 차라리. 닭개자 약자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을 요자에 큰 대자 빼고 지압이 부자를 써서 닭개자를 쓰기도 해요. 이거 닭개자 기억하셔야 돼요. 영유개구 차라리 이게 위다. 위는 때문이다. 뭐 이렇기도 한데요. 뭐뭐 때문 이렇기도 한데 여기서는 되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차라리 닭 주둥이가 되어라. 뭐가 되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는 뜻이야. 물 쉬어 이 나라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이 물이에요.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는 뜻에 또 뭐 말물자도 있는데요. 하지 마니까 뭐 없을 무자도 있을 거예요. 이 글자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위 우후라고 그랬죠. 속꼬리가 되지 말고 속꼬리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닭의 주둥이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야. 그럼 영자가 여기서는 뭐 했어요? 어찌였죠? 여기서는 차라리였죠. 영자의 쓰임은 이 정도예요. 영자의 쓰임이 이 정도니까 영자는 그냥 명사로 쓰일 때 이럴 때는 평안하다, 형용사 쓸 때 평안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어찌나 차라리 이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른 쓰임으로 쓰인 겁니다. 다른 쓰임으로 쓰임. 닭개자가 원래 이거 자체가 개자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다 자체가 개자겠죠? 그쵸? 그렇지 않죠? 진짜 잘해요. 이것도 그냥 막 들어오신 거야. 자, 이거 어찌 해자죠? 어찌 해자인데 이거 어찌 해로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리 글자가 이러니까 이 글자에 덮어서 대충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뭘까요?
그쵸. 신의 개요. 신의 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번씩 읽어봅시다. 제 유줄부터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자,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연작 안지 홍 지지제. 자,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록이나 고니의 높은 뜻을 어찌 알겠느냐라는 뜻이고, 왕후 장상 영유 종호. 왕후상 영유 정호. 네.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씨가 별도로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영위 개구 물위 우후. 영위 개구 물위 우후. 소 꼬리가 되지 말고 닭 머리가, 닭의 주둥이가 차라리 그렇게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것들의 부사적 쓰임도 되게 중요한데 이 문장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괄호 열고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괄호 열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짝을 지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넣는 거 나온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나오죠. 내가 선생이라도 되겠네. 내가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되겠네. 이건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한 번씩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국들이 막 격전을 하죠. 막 싸우게 되는데 이 초나라 항우는 힘이 아주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잡고 항우가 이렇게 흔들면 뻥이지 뭐. 산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항우의 그러한 힘을 뭐라고 불렀냐면 힘은 산을 뽑아버리고 기세는 세상을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덮다라는 뜻인데 이게 부사로 쓰이면 제일 앞으로 문장이 제일 앞으로 가면 이게 다른 뜻으로 쓰이죠. 대개 이런 걸로 써요. 대개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부사로 쓰일 때는 이거 써요. 이거는 자주 쓰는 말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라는 말도 아주 자주 쓰는 말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덮게 할 때 쓰는 개자인데요.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구나 해서 소리값을 넣어서 역발산해 기계세. 시기가 좋지 않아서 시기가 불리해서 추불서. 추는 항우가 타던 말인데요. 항우가 타던 말이 중국의 명마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명마가 뭐예요? 적토. 토자 토끼 토자예요. 적자가 붉은 적자예요. 한열마, 적토마, 정로. 그 중에서 또 유명한 말이 이 항우가 탔던 오추예요. 오추. 그래서 항우의 말을 추라고 그러는데 이 추자가 이렇게 이 뒤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오추라는 말이에요. 오추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항우는 자기 말을 추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시기가 좋지 않아서 추가 이게 서거할 때 가다 라는 뜻이죠. 갈서예요. 이게 추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추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추불서해 뭐라고 그랬어요? 간해하. 추불서해 간해하.
추가 움직이지 않으니 써야 되나? 추불서에 가.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가 이 우희라는 여자예요. 항우의 부인, 우민, 우희. 우희야, 우희야? 뭐 이렇게 써? 우희야, 우희야,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게 누구 부르는 얘기겠죠. 이 우범지대 할 때 쓴 우자예요, 이게. 항우의 와이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우범지대 할 때 쓰는 우자예요. 우범지대. 우범지대. 이게 해하가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나머지 이 두 구절은 외우지 말고요.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빼고 그냥 외우시면 되죠. 역발산 기계세.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구나. 나중에 전봉준 시를 한번 공부할 텐데 전봉준의 운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찾아보세요. 전봉준의 운명이라는 시. 난 이 시가 좀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시를.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이긴 한데 시적인 어떤 그 두보나 이백같이 이렇게 시적 완성도가 운명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의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아요. 이 시도. 그냥 그런 시야. 그냥 그런 시야. 이게 항우가 죽기 전에 지었대. 이 시를. 근데 뭐 시 지우고 죽겠어. 그렇게 막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의 상황이. 시 지우고 죽지는 않았겠지. 누군가가 지어가지고 붙였겠죠. 이 전봉준의 운명이라는 시.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면 이 운명이 아니에요. 아, 내가 운명이 말이야.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 운자예요. 이 운자는 죽다란 뜻이죠. 이 운자는 죽다란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써? 이게 사람 인원할 때 쓰는 원자죠. 이건 죽을 살면이잖아. 알자잖아 이게 알. 죽을 살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 쓰는 문자예요. 시 제목이 운명이라는 거는 시가 즐거운 시는 아니겠지. 즐거운 시는 아니겠지. 역발산의 기계색, 역발산의 기계색, 시불리해 추불서. 이건 많이 인용하는 말이니까 이 말 자체들을 많이 인용. 이 두 개의 구절은 정말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항우하면 이 시보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끝낼 게 이 시인데요. 역발산 기계세. 이 시는 역발산 기계세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나라 때 두목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두목이라는 사람 이름 시 들어보지 않았나요? 두목. 이 두자는 두보의 두자랑 똑같죠. 두보는 여기서 이렇게 써요. 이 두보 이렇게 쓰는데 두목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칠목이라고 그랬죠. 목동할 때 쓰는 거야. 목동할 때 이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이가 마을 앞에 서 있어. 이게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려낸 글자입니다. 이게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려낸 글자예요. 목동이라는 이 아이 동자는 동몽선습이라고 나와요. 동몽선습 들어봤죠? 동몽선습이라고. 동몽이라는 게 어린 아이에 대한 모습이에요. 동몽. 이게 몽자도 동몽인데 이 몽자도 희미하고 흐릿하고 어리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동몽이라고 그러면 아이를 뜻해요. 동몽선습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겠지.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지도세 시험은 동문선승을 공부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됐네. 뭐 하여튼 이건데 이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두보가 태어난 이후에 100여 년 이후에 활동했던, 두보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한 50년, 60년 이후에 활동했던 시인인데요. 80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이 두목이라는 시인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시로도 아주 뭐 대단한 문장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시사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시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두보에 버금간다라고 그래서 소두라고도 해요. 두보만큼의 재주가 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은 이백과 두보잖아요. 이백과 두보인데 이 두목이라는 사람도 그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소두라고 해요. 이 두목이라는 사람. 두목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서 뭐 좋은 시가 워낙 많은데 오늘은 항우 관련된 거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더라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베트남의 찡자매라고 나와요. 찡자매 오타는데 의라고 나오는데 찡자매 나오잖아요. 그 찡 오타가 아니고요. 그 베트남의 찡자매에 대한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국민 영웅이고 되게 베트남에서 아주 그냥 영웅으로 성시하는 고대 국가에 있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쓴 제5광정이라는 시를 공부를 하고 하죠. 이 정자는 정자예요. 앞구 정 할 때 쓰는 정자예요. 이 앞에 사람이 붙은 거예요. 이 앞에 사람이 붙었어. 주정차 금지할 때 머무를 정자예요. 이 사람이 붙으면 이 정자 앞에 정자 앞에 사람이 붙으면 주정차 금지할 때 쓰는 그거예요. 승패 이 시인데요. 이 시는 권토중래란 말 들어봤죠? 권토중래란 말. 이 권토중래란 말의 유래가 된 말이에요. 이 권토중래도 말만 봐서는 유래를 모르거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만 봐서는 이 뜻을 헤아리기가 되게 어렵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로는 그대로 이 말로 흙을 말아서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이 권자가 말권자니까. 자, 이 근자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흙을 이게 제방배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행동일 거 아니야. 말권자야. 흙을 말아서 다시 온다. 이게 무거울 중자이기도 하지만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겁기도 하지만 다시.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오강이라는 그 강 이름이 오강이야. 오강. 까마귀 오강.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강. 오강이라는 오강에 있는 어떤 정자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시를 한번 지어보는 거야. 두목이라는 사람이. 승패. 이고 지는 것은 이게 이제 지는 것인 거는 이 글자를 보면 알겠죠. 이게 왜 지는 것인지는. 앞에 돈을 갖고 있고 뒤에 이 막대기 들고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뭔가 약탈하고 빼앗고 이러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기고 지는 것은 이게 병자는 이 병사들이 병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했죠. 승패 병가. 승패는 병가에 있어서 기약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아니냐라는 얘기야. 뭐 맨날 전쟁이 볼 수 있죠. 이게 쌀포죠. 감아 안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시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감싸 안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게. 치욕스러움을 참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여기 앞에 이게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원이 붙으면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런 거예요. 이 말씀원이 붙으면 수치스러움을 참아내는 거. 참아내는 것. 이게 중국말로 뭐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비동사. 영어로 하면 비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 수치스러움 참고 치욕스러움 견뎌내는 것 그 우리 뭐라고 감내라고 해요. 감내라고 하죠. 감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참고 견디는 거죠. 두 개 다. 감내. 한번 찾아보세요. 감내 관련해서 좀 찾아보세요. 감내는 동의어로 구성된 한자어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은 꼭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남자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런 걸 영웅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동. 강의 동쪽으로 넘어가면 강의 동쪽 초나라가 어디야? 초나라가 해안싸움 있으면 초나라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초나라 강의 동쪽으로 넘어가면 강동자재, 강동에 있는 그 수많은 호걸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야. 아직도 호걸들이 많다. 강동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졌지만 거기서 자살하지 않고 해야전투에서, 그러니까 져버린 싸움이 해야전투인데요. 그 해야전투에서 졌지만 자살하지 않고 강동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강동에 있는 수많은 자재를 다시 이끌고 세력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왔어야 되느냐라는 기세야. 흙을 말아 올리는 기세로 다시 왔다면 이게 뭐냐,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말발굽을 막 지축을 흔들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지축을 흔들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왔다라면 어떻게 됐어? 그 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권토중래 미가제예요. 그래서 이 권토중래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아주 유명한 고사죠. 그래서 권토중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시를 기억하시면 좋죠. 이게 한문으로는 못 외울지 몰라도 한글로라도 외우시면 좀 이게 폼이 나는 시입니다. 권토중래. 이게 그건 권토중래 미가제에서 나온 건데 승패 병가 불가기 호수인치 시나와 강동자재 다오걸. 이게 뭐 강동자재 다 준거리라고도 나오고 승패 병가 불사기라고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거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풀이된 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이건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하면 이거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쌀국자 들어가는 자를 쌀국자 들어가는 글자를 첫 시간으로 주잖아요. 네? 첫 시간. 그런가요? 이 쌀국자 들어가는 글자들도 공부해야 될 글자들이 좀 있는데 내가 첫 시간에 포정해우라고 얘기한 적 있죠. 포정해우 있죠. 포정해우라고 있는데 포정해우라고 얘기 안 했나요? 포정해우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장사에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나 다음 시간에 하도록. 제5강정 한번 이거 낭낭한 목소리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거 해석 대충 아시겠죠? 승패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승패는 병가에 있어서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수치스러움을 껴안고 치욕스러움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이건 여기는 남자라고 그랬는데 남자라기보다 영웅의 이제 모습이겠죠. 강동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자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강동에는 강동 자제들 아직도 강동에는 이쪽에는 호걸들이 영웅 호걸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영웅 호걸들과 더불어서 흙을 말아 올리는 기세로 다시 왔더라면 그 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그랬더라면 알지 못했을. 그러니까 두목이 항우가 그렇게 간 게 좀 아쉬워서 이런 영웅이 한 시대의 영웅이 이제 그렇게 가버린 게 아쉬워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시를 쓴 모양이에요. 읽어봅시다 한번. 승패 병가 불가기 승패 병가 불가비 포수 인치 시 남아 포수 인치 시나마 강동 자제 다호걸 강동자재 다호걸 권토 중내 미가지라. 건토 중내 미가지 이 권토 중내 미가지의 어원이 되는 시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들 중에서 그런 것들 많죠. 금상첨화다 이런 말들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근데 금상첨화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200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더라고. 가초욕복 대중록 여창인 첨 금상화라고 해서 막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술잔을 막 이렇게 퍼먹으니까 막 또 막 춤추는 무희들도 있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러한 모습이 마치 비단 옷에 꽃을 뿌려놓은 것과 같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거든요. 시에서 고사들이 인용된 유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차차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